처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예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지 아니면 미혼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소연할 이야기가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한테는 동서가 있었어요. 제 동서는 치과 의사로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한 탓에 동서가 많이 고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모두 동서한테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여간 그놈의 자식,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도 가정이 있으니까 철 좀 들 줄 알았더니만 아예 어떻게 된 게 결혼하기 전에 하던 짓거리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집 들어왔을 때 도련님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 앞에 진치고 앉아가지고 집들이 먼저 해달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다들 사업한다고 돈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밥 먹을 돈 없어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던 거잖아. 정확히 기억나지? 아이 그 자식 그거 그대로 집에 갔다가는 아버지한테 훔신 두들겨 맞을 게 뻔하니까 안 간 거야. 애를 좀 낳으면 철 좀 들려나 했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네. 제가 동서를 이해하고 고마워했던 데에는 저 역시 시동생 때문에 신혼 초에 고생을 많이 했었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어요. 철없는 시동생 때문에 신혼 초에도 저희 부부 역시 평생 뒤치다꺼리 한다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동서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동서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동서는 늘 불안해했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자신감 없는 모습이 그냥 자신감 없는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표현된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희는 시댁 식구들끼리 참 사이가 좋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그렇게 모이는 거 안 힘들어? 아유, 힘들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족들끼리 모이는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집안 친척 어른들 다들 성격 너무 유하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도 몰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동서 되는 사람도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매번 똥 씹은 표정하고 있다면서. 내가 봤을 때는 너희 동서가 너한테 열등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시댁 식구들이 싫은 거 아닐까? 나한테 열등감 있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그때 술 먹고 그런 실수를 했지. 저희 시댁에서는 가족끼리 모임을 종종 갖곤 했어요. 그럴 때면 당연히 시동생 부부도 오고 저희 부부도 참석을 했죠. 앞에 대화처럼 제 주변 친구들은 시댁 모임이 너무 많으면 싫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전 정말로 시댁 모임이 너무 좋았거든요.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고 대화 코드도 맞아서 힘들 게 없었어요. 제가 힘들지 않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쩌면 동서한테는 스트레스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수정이 너는 어쩌면 한결같이 이렇게 애가 밝고 참하니 너 보러 오면 기분이 좋다니까. 나는 말이야 이 모임 나오기 싫어도 수정이 얼굴 보려고 나온다니까는. 그렇죠 형님. 아유 우리 수정이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데는 뭐가 있다니까. 얘가 웃음도 많고 워낙에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도 큰 며느리 보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아졌는지 몰라. 어머머 정말로? 아니 서방님 원래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었잖아. 그냥 마음구석 마냥 내내 거리면서 묵직하게 계시던 양반이 이렇게 말도 많아졌어.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가정 환경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이 친가에서 제일 큰 집이었거든요. 외가 쪽에서도 제일 큰 집이었고요. 그래서 명절이 아니어도 저희 집에는 친척들이 자주 방문을 했었고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 덕에 저희 친정집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었어요. 어려서부터 단련된 사회성 훈련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 상관없이 어른들과도 잘 지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도 아주 잘 지내왔어요. 이 집 큰며느리 어디 갔어? 큰며느리가 와야 분위기가 사는데 아예 얼른 오라 그래. 보고 싶어 죽겠다고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인지 시댁 어른들은 시가 모임에 제가 늦거나 못 온다고 하면 연신 전화를 해대곤 하셨어요. 동서가 아마 이 부분에서부터 꽤 서운했던 것 같아요. 형님, 큰어머니께서 형님이 안 오시냐고 전화해보라고 하셔서요. 늦으면 늦는다고 형님이 좀 말씀을 미리 해주시죠. 저만 괜히 난감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네요. 정말로? 내가 계속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유, 정말 미안해. 어떡하지? 나도 최대한 조심해서 가고 있긴 한데 차가 좀 많이 막힌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 좀 전해줄래? 미안해. 동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제가 고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 있으나마나 사이인데요. 어쨌든 형님이 어른들한테 전화 드리세요. 저는 좀 불편하네요. 아유, 동서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른들 다 동서 좋아하시지. 나 최대한 빨리 갈게. 미안해. 좀 늦은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하필 또 동서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도 어른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분명 바리바리 선물도 싸들고 간 동서였을 텐데 네 형님은 언제 오냐 전화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친척 어른들의 말씀에 기분이 안 좋았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가 그런 전화를 하게 만든 게 정말 미안했고요. 심지어 시가 모임이 있던 그날은 동서가 병원을 개원한 지 1년째 되었던 날이었어요. 제가 늦었던 이유도 동서 선물 주려고 그거 사느라 늦었던 거였거든요. 부랴부랴 도착해서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마음 상했을 동서를 달래주기 위해 저는 서둘러 동서한테 갔어요. 그리고 동서한테 선물을 내밀었죠. 동서, 벌써 1년이나 됐네. 병원 운영한다고 고생 많았어. 내 친구들도 동서 병원 알더라. 치료 잘하는 걸로 맘카페 사이에서 소문나고 장난 아니래. 너무 축하해. 이러다 동서 건물까지 지어서 통째로 병원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이고, 벌써 1주년 된 거였어? 이야, 그래도 돈벌이가 좀 되나 보다. 응? 1주년이나 채운 거 보면 요즘은 애들 엄마들이 여간 까다롭다 하잖니. 너 참 대단하다. 네, 그렇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그랬구나. 아유, 우리 유리가 속상했겠네. 내가 몰랐어. 너무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네. 너무 축하한다, 유리야. 유리야, 고생 많이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말에 친척 어른들과 시부모님 역시 뒤늦게 동서에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축하는 받고 있었지만 표정이 영 떨떠름하더라고요. 마저 과일 같은 걸 내오겠다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서 뒷모습이 마음에 걸려 저는 동서를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뒤따라 들어오는 걸 알았는지 동서도 휙 뒤돌아보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제가 말하면 되는 건데 굳이 형님이 먼저 이야기하셔서 좀 민망하네요. 형님,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저 안 챙겨주셔도 돼요. 동서는 삐뚤어져도 너무나 삐뚤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기분 상하죠. 나도 동서 마음 생각해서 이래저래 눈치 보고 동서 마음 달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제가 동서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동서가 왜 저렇게 가족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가족 문제에 대해 예민한 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동서의 속사정을 알고 나니 저도 이해는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댁 모임의 분위기는 서서히 무르익어 갔어요. 서로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있었죠. 제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친척 어른들은 박수까지 치면서 깔깔 웃으셨고요. 이 사람이 당신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적당히 마셔. 오늘 기분 좋아서 그런 거야. 하긴 병원 개원한 지 벌써 1년인데 당신도 고생 많았겠다.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이 쑥쑥 들어간다. 당신은 참 좋겠다. 그렇게 속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형수, 이 사람 무슨 일 있었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동서가 왜 저러는 건지. 눈치 없는 시동생, 자기 와이프가 왜 시댁 모임 때마다 기분 안 좋아했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시댁 모임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동서는 술만 연거푸 마셔댔죠. 동서가 술을 마시는 걸 보는데 영 불안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렇게 술을 마셔대던 동서가 실수를 하고 말게 되었네요. 시댁 어른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마저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동서가 술주정을 부리더군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당신 집안 식구들 형님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어? 왜 형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깔깔 웃어대고 내가 얘기하면 그건 듣는 둥 마는 둥. 뭐야? 내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여쭤볼까? 형님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냐고.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유, 왜 이래 정말. 무슨 약점이고. 아유, 당신 술 너무 취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술을 마셔서는 사람 힘들게 해? 어른들도 불편해 하시잖아. 그만하라고. 아씨, 이거 나봐. 내가 뭐 나쁜 말 했어? 아니,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 아니, 왜 다들 말씀을 못 하세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니까요. 왜요?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하면 안 되나요? 아, 뭐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동서는 모임에서 있었던 서운함에 대해서 토로를 하기 시작했죠. 잘못된 방식으로 말이에요.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도 시동생까지도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동서 혼자 만취를 해서 저 난리를 피우니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인자하신 저희 시부모님 동서를 어르고 달래시더라고요. 아이고 둘째야 서운했어? 우리가 큰애한테 약점 잡힐 게 뭐가 있어. 가족끼리 서로 웃고 떠드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뒀니, 응?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이거는 약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보다 제가 예단도 더 많이 해왔어요. 제가 형님이 못 낳는 애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결혼할 때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자기를 달래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탁 뿌리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어요. 저도 그쯤 되니 봐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주사를 부리는 동서한테 뚜벅뚜벅 걸어가 이야기했어요. 동서, 내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만해. 제가 후회를 해요? 제가 무슨 후회를 하는데요? 아, 어이가 없네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른들이 나한테 약점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어른들 대화 코드에 맞는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아이 못 낳는 거 동서한테 피해준 거 없지 않아? 맞아. 나도 동서가 나 대신에 수민이랑 수호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조카지만 나는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애들 커가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 이만 들어가고 내일 정신 차리고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술에 취한 개한테 똑같이 개처럼 다가가 싸운다는 건 일만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저는 차분하게 동서한테 경고를 하는 걸 선택했죠. 눈치 없는 시동생이 그때는 또 눈치가 발동을 한 건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실제로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과를 했죠. 딱 한마디 죄송해요. 그뿐이었지만요. 이렇듯 동서는 저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 부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님이랑 사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저의 롤모델이랄까? 저도 제 남편 되는 사람 만나면 사장님이랑 사모님처럼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하면서 서로 부부로서 동업자로서 같이 나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지혜씨도 할 수 있지. 애초에 나랑 이 사람도 일하다가 만난 거였잖아. 그러면 저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혹시 소개라도 시켜주시는 건가요? 아이, 저 집에서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난리예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자기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 똑같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저와 남편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만난 것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였거든요.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를 부러워도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 저희 부부를 부러워해준다는 게 말이에요. 우리는 참 서로 부족한 걸 잘 채워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아. 나 수학 약해서 맨날 숫자 보면 버벅거리는 거 당신이 척척 해결해 주잖아.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는 내 머리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더라. 그건 맞지. 당신 닮으면 수학은 아유. 아이 뭐? 당신 정말 이럴래? 하여간에 틈을 보이면 그렇게 놀리려고 든다니까. 상부상조하는 사이 그게 딱 저희 부부였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각자 혼자서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둘이 합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남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오고 저는 그걸 지속화시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장점을 이용해 큰 시너지를 일으켰어요.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그 당시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아이디어를 갖고 왔기에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남편은 사업을 안정적이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진짜 공평해도 너무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유 너무 안 도와주신다. 그렇지. 나 정말 많이 노력했어. 당신도 알잖아. 아이 갖기 좋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먹고 운동하고 술도 안 먹고 정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다. 여보, 나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험관 했다가 몸 관리하고 하는 게 나는 당신이랑 나랑 우리 둘이서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신만 괜찮으면 이제 그만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유 그래도 어떻게 포기를 해. 당신 나랑 연애할 때부터 그랬었잖아. 우리 꼭 아이 낳아서 아이랑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자고. 나 지금 포기하면 너무 죄책감 들 것 같은데. 나는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지켜보는 게 더 죄책감 들고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남편과 저는 난임 부부였어요. 앞에 동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이를 갖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늦지막이한 결혼이라 결혼과 동시에 시험관 시술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정말 끝도 없이 했었죠. 제 체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험관에 매달려보고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우리 둘이서 오로지 우리 둘이서만 결혼 생활을 하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결정에 좋다고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맏며느리로서 시집와서 아이를 못 낳는 게 괜스레 죄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나는 너를 떠나서 큰애 얘가 너무 마음고생하는 게 안타까웠거든. 너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유 잘 생각했어. 일도 조금 쉬고 몸도 좀 쉬면서 네가 네 안사람 마음 좀 추스렀으면 좋겠다. 시부모님도 기다리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시험관을 중단함과 동시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일에서도 잠시 뒤로 물러나 조언 정도만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쉬는 시간을 좀 주기로 했다 할까요? 굳이 시험관을 포기했다는 걸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시부모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동선의 부부한테는 굳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쉬엄쉬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제게 연락을 해왔죠. 형님, 어머니한테 연락드렸는데 형님 아주버님 하시는 일 잠시 쉬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희 애들 관련해서요. 애들을? 동서 기존에 아이 받으시는 분 계시지 않았었어? 저희가 남자아이만 2명이잖아요.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요. 친정엄마한테 부탁하기에도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둘 다 아직 3살이니까 그리고 애들이 형님 잘 따르잖아요. 형님이 저희 애들 좀 봐주세요. 쉬시면서 돈도 벌고 하시면 좋잖아요. 저 형님한테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대뜸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죠. 자기 아이들을 봐주기만 한다면 저한테 월에 4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나요?
저는 사실 돈을 떠나서 조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긴 했었어요. 제가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조카 아이들이 꼭 제 자식 같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내 자식을 낳으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감정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카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어머 형님 정말로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아주버님 사업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저 남 잘 안 되는 것만 바라는 동서. 동서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저 안쓰럽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니 어째 인생을 저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애들 언제부터 봐주면 돼? 아 쉬고 싶어서 그러신 거였구나. 아유 저는 또 형님이 아주버님 사업 기울여서 물러나신 줄 알았죠. 내일부터 괜찮으시죠? 제가 안 되기만을 바라는 동서한테 시험관을 포기해서 쉬는 거라고 말하면 아주 묽게 손뼉 치면서 좋아할 게 뻔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남자아이 2명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조카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리긴 해도 그래도 남자아이들이라 활동량이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내 조카니까 내 자식 같은 마음에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며 한 달을 지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었을 때 동서가 제게 아이들을 돌봐준 값이라며 돈을 보내왔죠. 아유, 동서, 이거 돈을 좀 잘못 보낸 것 같은데? 4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4만 원이 들어왔어.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어? 동서가 돈을 보내왔는데 공이 몇 개가 빠진 것 같았어요. 저한테 얘기했던 금액과 너무나 다른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더니 동서가 수화기 너머로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제게 이야기를 했죠. 형님, 수습기가 모르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너무 돈 빡빡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동네 맘카페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 원장이에요. 제가 형님한테 그 돈 못 드리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병원 기구 교체 좀 하느라 제가 돈 좀 많이 써서요. 다음 달에 같이 좀 드릴게요. 아,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돈 보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귀여운 조카들 보는데 사실은 그냥 하셔도 되는 거죠. 하여간 말하는 뽐새하고는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게 확실했어요. 그래, 그래도 내 조카 아이들이니 저는 그냥 넘어갔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돈 보고 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제 조카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고 동서가 약속했던 그 달이 되었죠. 그 달에는 동서가 저한테 직접 돈 봉투에 돈을 담아주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동서가 지난달에 실수를 했던 게 마음에 안 좋아서 직접 봉투에 담아왔구나 하고 그 돈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글쎄 봉투에 딸랑 5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약속한 금액은 400만 원.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그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동서 말대로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5만 원은 좀 심하지 않나요? 동서, 지난번이랑 말이 또 다르네. 이번에도 뭐 기구 교체하고 한 거야? 네, 뭐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좀 많네요. 형님 근데 아주버님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그렇게 돈 가지고 저한테 칭칭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따지다시피 묻자 동서가 한숨을 푹 쉬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징징거린다니. 더군다나 동서가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거는 나한테 싸우자고 덤비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죠. 동서, 나 오늘까지만 애들 보고 내일부터 일 안 하는 걸로 할게. 내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 가족이니까 내가 내 조카들 봐준 건데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동서 의사까지 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배운 거 아니야?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싶네. 그리고 이 5만 원 나 안 받은 걸로 할게. 동서 가져. 그냥 내가 봉사했다고 치지 뭐. 저는 그래서 돈 봉투를 다시 동서한테 내밀었어요. 그렇게 뒤돌아서서 그래도 아이들 저녁밥은 챙겨주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 뭐가 탁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동서가 제게 던진 5만 원짜리 봉투였어요. 뒤돌아 동서를 바라보니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내가 치는 대로 받아. 어차피 백사일량 주제에 뭔 말이 많니? 그리고 뭐? 배운 게 많지 않겠냐고? 그래, 나 배운 거 많아. 그래서 사람 볼 줄도 알아. 내가 다 알거든. 너처럼 앞에서는 해실해실 웃으면서 뒤에서 뒤꿈치를 생각하는 기집애들 내가 잘 안다고. 왜? 어차피 나이도 같은데 내가 너한테 반말하니까 기분 나쁘니? 네가 큰아들이랑 결혼한 게 뭐 벼슬이야? 하여간 그 집안 식구들이 너한테 오냐오냐 해주는 게 문제야. 노인네들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동서는 저를 자기 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죠. 가정부라면 적어도 일하는 직원이니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동서는 그냥 저를 어디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하게 쳐다보면서 저런 말을 해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똑같이 동서한테 바짝 다가가서 떨어진 5만 원을 주어서 동서 얼굴에 다시 한번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너 오늘 나한테 정말로 실수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어차피 동갑인데 말 까자. 근데 너 오늘 나한테 말실수 제대로 한 거 알지? 너 오늘 잘 생각해보고 나한테 내일 사과하던가 해? 아니면 그 다음은 뭐 네가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동서는 씩씩거렸어요. 저는 저한테 놀자고 매달리는 조카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예쁜 조카 아이들이라고 해도 엄마라는 작자가 그렇게 하니까 조카 아이들한테도 마음이 뜨더군요. 저는 분명히 동서에게 기회를 줬는데 동서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까지도 제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와 대판하고 나서 저도 화가 안 가시고 있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기회인지 제가 그 기회를 통해서 동서의 약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뜻하지 않게 나타난 기회라고 할까요? 명절이라서 사돈댁이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선물 보낸 것도 다시 반송되어서 말이야. 작은 애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자기 집에 선물 보내지 말라고 한사코 하던데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혹시 네가 한번 가봐줄 수 있니? 내가 사돈댁 주소는 알고 있거든. 그 기회라고 하는 건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온 연락이었어요. 명절이니까 사돈댁에 선물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보내면 보낼 때마다 그대로 돌아오고 동서의 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그곳에 내가 가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죠. 그래서 지금 그 멀리까지 가는 거야? 얘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싹수 없는 동서한테 뭘 선물을 보낸다고. 하긴 또 자식이 잘못이지 부모가 잘못이겠니? 바닷가 근처면 올 때 건어물이라도 좀 사와. 생각해 볼게. 내가 이번에 가서 제대로 약점 하나 잡아놓으면 너한테 오징어 한 박스 사다가 줄게. 동서의 고향은 바다가 넘실거리는 지역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지로 가보니 으리으리한 집이 예쁘게도 지어져 있었죠.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정원에서 한 노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동서 이름을 대면서 동서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노인분이 동서 친정 부모님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은 한숨을 푹 쉬며 은근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 기집애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걔네 엄마 아빠 여기 안 살아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걔가 하도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주소지 여기로 알려주고 결혼 허락받을 때도 이리로 오라고 한 거였는데 아유 이거는 아니지. 아주 귀찮아 죽겠네. 여기 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뭐 무슨 말씀이셔요. 안 산다고요. 그리고 여기 그 여자의 집 아니에요. 어린 게 하도 부탁을 해서 도와준 거긴 한데 정도껏 해야지. 그것도 꼭 사기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더는 못한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실이 동서의 약점이 되었죠. 일단 동서는 모든 게 다 거짓인 사람이었어요. 동서와 시동생의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의 친부모님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이 사돈댁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예쁘고 으리으리한 집도 동서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 노인분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선의 부모님은 동서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동서는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빠라는 인간이 철이 없어. 툭하면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고 조용하다 싶으면 교도소 들어가 있고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걸. 교도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다들 이웃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아는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것도 시부모님한테 여기로 보내지 말라고 해요. 희진이 걔 생각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데 나도 여간 귀찮아야지. 저는 그 노인분께 사정사정을 해서 동서 아버지가 혹시 어디에 계신 건지 알아봐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도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당신도 더 이상 귀찮아지는 게 싫었던 건지 수소문을 해서 제게 알려주시더군요. 그 노인분의 말대로라면 동서의 아버지는 다른 지역의 그곳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신 상태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곳까지 가보기엔 시간이 늦었던 터라 저는 일단은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날 동서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죠. 걔가 결혼을 했어요? 하여간 대단하네. 그렇게 지혜 애비 싫다고 집 나가서는. 나는 그거 어디 가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았지. 참네, 치과 의사가 됐어? 예, 개원한 지 1년도 넘었어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요. 이야, 개천에서 용났네. 나는 그 기집애 그 어디 가서 사랑구실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은 얼마나 벌어요? 뭐 좀 버나? 동서의 아버지 말로는 동서는 어릴 적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동서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동서가 왜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갔는지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면서 동서가 왜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결혼이 하고 싶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렇게 동서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그날 저녁 시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날 하필 또 시부모님과 동서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동서의 비밀을 들고 간 셈이었죠. 이렇게 다 모여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니? 얘 둘째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맞지? 실컷 먹어. 너 지난번에 그렇게 술주정 부리고 나서 나랑 네 시애미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그때 그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님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었어요. 뻔뻔스럽기도 하죠. 저는 동서와 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동서나 저 빼고는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 와중에 동서라는 게 저렇게나 가증스럽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와 싸웠던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 확신이 들었는지 또 슬슬 저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시험관 포기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저희 애들을 보고 싶어 하셨구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라도 내 아이 갖는 느낌 가져보시면 좋죠 뭘. 그냥 동서와 둘이 있을 때 동서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동서가 저렇게 먼저 저한테 공격을 시작해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 그곳에 다녀왔던 방문증을 꺼내 보이며 이야기했어요. 그래, 동서도 동서 아버님 소식 궁금하면 여기로 가봐. 여기 계시더라. 오늘 내가 뵙고 왔는데 동서 그렇게 중학교 때 집 나가고 나서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궁금해하시대. 궁금한 게 있는데 동서 왜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결혼식 때 그분들도 다 역할 대행해서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못 보게 한 거구나?
그 고향 이웃분이 이제 그분 집으로 그만 택배 오게 하래. 이래저래 번거로우시다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근데 너 오늘 어디 갔다 온 거니? 뭐? 교도소? 여기를 네가 왜 다녀왔어?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동서 아버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동서의 고향에 갔을 때 제가 겪고 제가 직접 보았던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동서가 저희한테 말했던 가정 환경과 동서의 실제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동서가 말했던 가상의 부모님, 동서의 가상의 부모님들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 자리까지 하셨고 퇴임을 하셔서 적당히 건물 한두 개 갖고 계시면서 부유하게 산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아낸 동서의 현실은 동서가 꾸며낸 가상의 세계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시어머님, 제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들고 있던 숟가락까지 떨어뜨렸어요. 이봐, 당신 괜찮아? 얘 큰애야. 네 시어머니한테 얼른 물 좀 갖다 드려라. 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형수가 말한 게 다 맞는 거야? 대답을 해봐. 다 맞는 거냐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던 건 시동생과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는 동서에게 시동생은 버럭 소리까지 질렀죠. 그 바람에 조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동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들어 겨우겨우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오빠, 내가 너무 미안해. 나는 그냥 오빠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다들 집안 사람들 학력도 좋고 돈도 많은데 내가 너무 꿀리면 나랑 결혼 같은 거 안 해줄 것 같아서 한 번만 거짓말하고 진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형님한테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병원까지 차렸는데 돈은 없고. 너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병원 지은 것도 다 대출받아서 한 거냐고.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동서의 병원을 차린 것도 동서가 지어냈던 가상의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서가 자기 혼자서 무리하게 받은 대출로 지은 병원이었던 거예요. 동서가 저한테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4만 원, 5만 원 던져주었던 것도 대출금을 갚느라 정말 빠듯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서의 고해성사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 모였는데 이런 소리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일 정리하고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인 동서를 그냥 두고 아이들만 들어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동서에게 따라올 필요 없고 각자 시간을 좀 갖자고 하면서 뒤돌아 나갔죠. 물론 동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뒤쫓아갔고요. 어머머, 야, 그러면 너희 시동생 부부 이혼하는 거니? 어쩌면 그거 너한테 했던 짓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라는 생각은 들었었어. 아니, 겁도 없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친다니? 아유, 누가 아니래. 지금 우리 시댁 분위기 난리도 아니야.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은 동서네 부부 이혼하게 되면은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 꽁꽁 싸매고 계신다니까. 아유, 내가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영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야. 야, 너 말 잘한 거야. 한 번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식은죽 먹기야. 그런 여자가 2번은 못하고 3번은 못하겠니? 제가 동서의 숨겨진 비밀을 알리고 난 뒤 그 기간은 저희 시댁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시부모님 2분 다 너무나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 역시도 죄책감 때문에 꿈에서까지 동서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니까요. 정말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밝힌 진실 때문에 동서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조카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죠. 형수, 시간 좀 되면 형이랑 같이 해서 저희 4명이서 좀 볼까요? 엄마 아빠한테는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일단 저희 4사람 먼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명이요? 4명이라고 하면은 예, 집사람이랑 같이요.
아니면 저희가 형수 집으로 찾아갈게요. 그렇게 시댁의 암흑기 시절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을 쯤이었을 거예요. 시동생이 제게 연락을 하였죠. 할 말이 있으니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저릿저릿하면서 피가 안 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편한 만남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죠. 시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들어섰는데 이미 그 순간부터 동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죄인 납십니다 하는 태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더니만 동서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동서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얼른 일어나. 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아유 얼른 일어나. 아니에요 형수. 이 사람 형수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다고 자기가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형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야기 들어주세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동서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도 꾸역꾸역 한마디씩 말을 이어나가며 제게 사과를 했죠. 그 사과는 제가 동서한테 받은 사과 중에 가장 동서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형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형님한테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나 하고 형님이 우리 애들 많이 아껴주는 거 알면서도 그냥 제가 괜히 형님한테 질투하고 형님 미워해서 더 모질게 굴었어요. 사실 형님은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저 병원 개원 1주년 됐을 때도 유일하게 형님이 나서서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셨었고 저희 애들도 친자식처럼 정말 마음으로 돌봐주셨었는데 동서는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동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저 역시도 동서에 대한 미움과 화가 있었기에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어느새 저도 동서 앞에 마주 앉아 동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과를 했죠.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게 많아. 내가 잘했더라면 동서 마음도 챙기고 다 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날도 내가 동서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감정 앞서서 그렇게 행동한 것 정말 미안해. 형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질투도 많고 욕심만 많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형님한테 못된 말까지 하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저희 네 사람한테 우픈 날로 회자되고 있어요. 동서와 저는 그날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 표정이 너무 웃겼다면서 서로 깔깔 놀리며 웃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동생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동서와 저의 관계도 그 누구보다 사이 좋은 관계로 변했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내가 집사람한테 잘못한 게 더 많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나 만나서 갑자기 가장 노릇하고 사업하겠다고 천방지축 사고치고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이 사람이 고생 많았었지. 시동생은 동서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사실 뭐 쌤쌤이었죠. 시동생 말대로 결혼하고 나서 사업 여러 번 실패하는 남편, 그 옆에서 묵묵히 가장 역할하며 집안 이끌어주는 여자가 어디 흔하겠어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 노력했던 것들이 있고 서로 믿어줬던 것들이 있기에 한 번 더 그 부부관계를 지속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것이었고요. 형님, 그런데 그때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말해놓고서 안 미안했어요?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미안한데? 그러는 동서야말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해놓고 두 발 뻗고 잔 적 있었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한 번도 형님한테 모질게 말해놓고 두 발 뻗고 잔 적 없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 늘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와 동서 그리고 우리 시댁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동서는 여전히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책을 하기는 한다만
모든 가족들이 그런 동서한테 이제 과거의 한 행동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살아가면 된다고 위로해주고 있으니 동서도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 나가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의 결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와 다르시려나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지금 우리의 결말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길고 길었던 저의 가정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다른 분들의 사연 매일 들으러 올 테니까 우리 함께 서로 공감하며 사연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시고요. 댓글창에서 또